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코참인디아 사무국이 주관하는 2021년 코참인디아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의 한희영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위해 코참인디아 강현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길 대사님, 그리고 코참인디아 회원 여러분, 나마스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위세 앞에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교육은 위축되었습니다. 인도 경제도 지난 1979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락다운 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요 급감이라는 경영상의 큰 장애물과 이동 제한, 물류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에 불구하고 우리 코참 인디아 회원사분들은 의연하고 꿋꿋하게 인도 시장을 지키셨습니다. 이 같은 끈기와 노력으로 작년 말부터는 여러 기업들에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며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과 쉼없는 노력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참 회원사 여러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인도도 지난달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인도 경제도 지난해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본궤도로 돌아가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유력기관들은 인도가 금년에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빠른 경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더욱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참 인디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항공기 운항, 통관, 물류 등 다방면에 걸쳐 애로를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회원사 여러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상스러운 기운을 품은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은근과 끈기, 참을성을 지닌 소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인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상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도 경제 전망과 기업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발표에 참가하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남아본부, 회계법인 EY, 물류기업 JDL 해운항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서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무한한 발전과 건성을 기원하며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내앗. 강현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대사관의 신봉길 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주신 무역협회 정희철 지부장님, 코트라 김문영 본부장님, 강현석 코참인디아 회장님을 비롯한 발표자분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화상회의에 참석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 및 국내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낮아지면서 심각했던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주재원 가족 모두 국내로 철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주재원 대부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그 테이크 리스크 하는 태도, 이게 한국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올해 지금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기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위축에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인도 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등 그 인도 내 조업 환경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았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 국경 충돌이 경제적 충돌로 비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으로부터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인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중국산 스마트폰 앱 금지 조치, 거의 360여 개의 그 중국 앱들이 퇴출됐죠. 인도의 대중국 이런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은 위기가 기회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도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가전 전자 분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과 LG가 인도의 가전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신제품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기아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넓은 그 60만 평의 부지에 거의 로봇으로 된 로봇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금 현대와 기아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시장을 넓혀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셀프 릴라이언트 인디아, 제조업 자리화 정책을 아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 PLI 제도 및 수출 상품 세금 환급 제도, 이런 것들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IMF는 원래 인도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률 11.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중국, 2위인 중국 8.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국가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호참 총회에서는 지난 2월 1일 날 발표된 인도 정부 예산안과 인도 정치, 경제 및 환율 전망, 또 비대면 통관에 대한 대응 방안, 세파 활용 등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좋은 정보, 아이디어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타국에서 여러 가지 마음 쓸쓸하고 외로우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따뜻하고 건강한 설날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길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강연에 앞서 오늘의 강연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2021년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에 대해서 EY 권영우 회계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2021-2022 회계연도 인도 정부 예산안 분석에 대해 코트라 최명래 차장님과 EY 장재원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2021년 인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EY 권영호 회계사님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으로는 카루타 시행 이후 통관 사례에 대해 JDL 로지스틱스 파푸 쿠마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으로는 세파 활용 안내에 대해 코트라 윤소영 권시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에 대해 EY 권영우 회계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Y인디아 한국데스크의 권용우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 경제보고서인 이코노믹 서베이를 발표하여 경제 현황과 경제 전망을 공유합니다. 저희 EY인디아는 인도 정부의 경제 전망과 경제 지표,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보면서 올 한 해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3월 말 회계연도 기준 20-21년 마이너스 7.8%에서 21-22년 11%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명목 경제 성장률, 빨간색 선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기 침체 후 반등을 하는 것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2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년간 1.2% 성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생산지수와 구매기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2020년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9%로 아직 경기 회복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기대지수는 각각 56.4, 52.3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상승률입니다. 2020년 연중 물가상승률이 6에서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식품류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인도의 특성상 식품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충격 완화와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2021년 회복세를 보여 전년에 마이너스 4.3%에서 올해 4.0%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의 2021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4%로 인도 정부의 예측치보다 낮습니다. 3월 말과 12월 말이라는 회계기간의 차이, 그리고 민간 부문 투자 부진과 금융 부문의 더딘 회복세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의 수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출 증가율은 2020년 10.3% 감소를 기록하여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 수출액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인도의 수출은 2021년 5.8%, 2020년 4.1%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15%에서 4.0%까지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수신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을 줄곧 앞지르는 상황이어서 실물 경제의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정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22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지출 예산이 4.12조 루피에서 5.5조 루피로 34.5% 증가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액과 세입 감소,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GDP 대비 9.5%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6.8% 적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채권 시장에서 12조 루피를 조달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5-26 회계연도까지 재정 적자를 4.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피화 환율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1년 평균 75.5루피, 22년 평균 77루피 정도에서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인도 경제는 연 1,500불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외 거주 인도인들의 송금으로 상쇄시키는 구조인데, 작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팬데믹 이후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제유가의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가 큰 원인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 및 3분기의 무역수지 흑자는 347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50달러대로 인상됨에 따라 인도의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액이 증가하여 환율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달러 약세가 예상되며 2020년 말 기준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5,78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2020년에는 수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혹은 양적 완화 축소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달러 강세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앙은행들은 2021년의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회복세가 빠를 경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요의 큰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예상되어 원화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2020년 11월 발행된 삼성증권의 보고서에서는 2021년 말 1,050원, 2022년 말 1,100원 정도의 환율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발행된 삼성선물의 보고서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21년 6월 말 1,070원, 12월 말 1,120원 정도를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22 회계연도 인도 정부 예산안 분석에 대해 코트라 최명래 차장님과 EY 장재원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분석, 개요 부분에 대해 코트라 최명래 차장님의 발표가 먼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최명래입니다. 오늘 인도 2022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경제 현황 및 예산안 주요 내용 시사점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인도 경제 요약입니다. 이화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인도의 GDP 전망치는 표와 같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 위기로 1분기 GDP가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23.9%를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7.5%로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FDI의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3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또한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자립인도, 자주인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중 수입 규제 및 투자 규제 시행도 시행하였습니다. 대인도 FDI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기준 FDI는 전년 대비 60%가 감소한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로 증가하여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한 미 기업의 인도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유엔의 기준을 보면 2020년 대세계의 FDI 유입은 42% 감소한 반면에 대인도 FDI는 13%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실버레이크나 UAE의 무바달라 등 글로벌 투자 기업도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통신, 컴퓨터 등 디지털 분야 관련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한인도 무역 동향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13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수출의 경우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대인도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2021년 경우에는 1월 기준 약 7% 정도 증가하였고, 코트라는 2021년 대인도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1%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5대 수출품 및 5대 수입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인도 진출 현황입니다. 2020년 수출입 은행 기준 1월부터 9월까지 신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한 222건입니다만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었고 전기,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주제는 6개의 필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및 웰빙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 회복 및 유지를 위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물적, 금융적 자본 및 인프라 부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인도를 위해서 제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 부분에서는 인도의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 개발을 지원합니다. 인적 자본 활성화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는 쪽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혁신 및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우주항공 등을 포함한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확대하였습니다.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업의 사업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예산 추이입니다. 크게는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14.5%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회계연도의 실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실지출 금액 대비해서는 1%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본 지출 예산도 33.5% 증가하였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예산 추이를 보시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직후에 EY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 역시 EY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크게 3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주택구매자의 대출이자 소득공제 기간이 1년 연장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회계감사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세무제조사 통지 기한을 단축하는 등 기업의 사업 용이성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 기준을 정의를 완화하고 비대면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및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보험 부문의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1인 기업에 대한 설립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관세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기준 49개의 대분류 품목은 관세를 인상하였고 25개의 경우에는 인하하였습니다. HS 코드와 품목명으로 관세를 조정하였는데 HS 코드 6자리 기준으로는 약 2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철강 등의 일부 원재료는 관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관세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표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면제 대상에 대리석 등이 포함되었고 귀금속 등 일부 품목은 면제하는 특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혜택을 제거하였습니다.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2709005의 소호가 신설되었는데 아직 세율이 나오지 않아서 4월 1일 이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법도 개정 예정입니다. 조건부 감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였고 화물 도착 하루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관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재검토 예정인데 올해 하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무역 구제 조치 관련해서 룰도 개정되었습니다.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였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 18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계 관세의 경우 재조사에 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조사 중에는 수출자나 수출국의 가격 인상 약속이 있더라도 조사 종결이 불가능하고 수입 규모가 1% 미만으로 미미할 경우에도 조사 종결은 불가능합니다. 농업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한 특별세인 AIDC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율은 2.5%에서 100%로 물품마다 상이하고요.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2.5루피, 디젤은 4루피입니다. 관세 인상 주요 내역입니다. 우리 기업과 연관이 있는 주요 분야의 물품을 표로 작성하여 보았고요. 이때 한인도 세파 적용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화학의 경우 비스페놀 A가 관세가 0%였는데 7.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한인도 세파가 적용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한인도 세파 적용이 되는 경우를 표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관세가 인상된 반면 한인도 세파 적용 여부가 안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 기기 및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인상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주요 부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인상되었는데
다만 한인도 세파 적용 여부는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세부 품목에 대한 한인도 세파 적용 여부는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인버터의 경우에는 5%에서 20%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한인도 세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인하 주요 내역입니다. 관세 인하의 경우에 한인도 세파 적용 여부는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한인도 세파가 적용되었을 때 기본 관세율이 특혜 관세보다 낮을 경우 굳이 한인도 세파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자주 인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 동시에 사업 용이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용이성 확대를 위해서 전자법원 시스템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한 것은 좋은 점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인상 및 관련 법률 개정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타라만 장관은 연방 예산안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며 이를 통해서 인도는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발표를 끝내면서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인프라 중심의 예산 증액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동예산안에 대해서는 작년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자 계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산업계는 헬스케어나 인프라 등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과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관세 변동 조치가 실제적으로는 인도 기업들한테 실익이 없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1년 코트라 서남아 지역본부의 사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 및 경제혁신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기계 제조 설비 등 다양한 로드쇼를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산과 중국 제품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소비재가 인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BC 확대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강화입니다. 인도 내 제조업 GBC에 진입하기 위해서 중간재, 방산,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 진출 기업 대상으로 현지 정보 및 시장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와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코트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방 예산안 개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에는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및 세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백리 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분석 세부 부분에 대해 EY 장재원 변호사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EY 한국데스크의 장재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디지털 예산안이라는 의미를 두고 금년도 인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정부는 매년 2월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를 가지고 인도 정부가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 및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전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는 파트 A 국가정책과제 그리고 파트 B 세법 개정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안 첫 번째 내용인 정책과제 및 변화입니다. 인도 정부는 금년 예산안에 6개 정책 주요 과제를 나열하였습니다. 즉, 건강 및 복지, 물적, 재정적 자본 및 인프라 확대, 포괄적 개발, 인적 자본 활성화, 혁신 연구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정부의 최대 거버넌스, 이렇게 6가지 정책 목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발표 때는 주요 주제가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재정 적자 압박, 소비 및 투자 위축이었고 보건복지 이슈가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었는데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도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금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보건복지입니다. 즉,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보건복지 예산 확대, 지속적인 또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가중된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재정 적자 압박, 소비 위축을 올해 잘 관리해 나갈지가 주목됩니다. 작년도 보건 예산 약 9만 5천 크로 루피에서 금년도 약 22만 3천 크로 루피로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방, 치료 및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3만 5천 크로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만 명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5개 주에서만 선별적으로 보급하던 인도산 폐렴 구금 백신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인도도 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국가 보건 정책에 더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보건 프로그램인 인도 자립 보건 프로그램을 위해 6년간 약 6만 4천 크로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가 의료기관 통합, 의료시설 확충, 국가질병통제센터 강화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 영양 섭취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영양 사업을 도입하여 영양 성분 보급, 홍보 강화, 영양 보충 프로그램과 영양 캠페인 통합, 그리고 112개 희망 지역의 영양 개선 강화 전략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도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지역 수도 공급 사업을 위해 5년간 28만 7천 크로 루피를 책정하여 약 2,800만 가구의 상수도를 설치하고 4천여 개 도시 지역 수도 공급 및 하수도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클린 인디아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도 향후 5년간 약 14만 크로 루피를 배정하여 오폐수 및 정화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립지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는데 예산을 활용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100만 인구 이상 42개 도시 지역 공기 오염 개선을 위해 약 2천 크로 루피를 투입하고 폐기물 정책으로서 오래되어 환경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단계적 폐차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 두 번째 사항인 물적, 재정적 자본 및 인프라 확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고 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최근 도입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특히 공장을 설립할 때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 주정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 인센티브 말고도 중앙정부에서 제조산업 부문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향후 5년간 전자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13개 제조산업 부문 인센티브 집행을 위해 약 2조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인도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을 인도로 유치하여 인도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인도가 편입되는 한편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인도 자립 정책을 위한 글로벌 제조기지 육성입니다. 특히 섬유 산업에 있어서는 PLI 제도와 더불어 메가 섬유 투자 단지 건설을 통해 3년 내 7개 섬유 산업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섬유 단지에서 오는 시너지를 통해 인도 섬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규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수출 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 기업이 인센티브 수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투자 혜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인프라 사업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인프라 연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1조 루피 규모 21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7,400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사업 시행을 위한 펀딩은 인프라 파이낸싱을 통한 제도적 구조 개선, 민영화를 통한 자산 확보, 그리고 자본 지출 비율 향상을 통해 이루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년간 5조 루피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신탁 및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외국인 간접 투자자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전력 인프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공항,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 및 자산의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또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12조 루피였던 자본 지출 예산을 금년에 약 34.5% 증가한 5.54조 루피로 배정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인도 스트림 또는 인도내 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연결망 사업이 총 5.35조 루피 규모인데 이 중 3.3조 루피 규모 13,000km 길이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회랑 주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한 가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과속감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었는데 신설되는 4차로 이상 고속도로에는 과속감지 카메라, 가변 표시판 등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철도 인프라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1조 루피 규모 예산을 배정하여 인도 국가철도계획 2030에 따라 미래형 철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제조사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서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서부 및 동부 화물 운송 회랑이 운영될 예정이고 다양한 지역 간 동부 화물 운송 회랑, 동부 해안 회랑, 동서 회랑, 남북 회랑 등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사업의 경우 메트로 전철 노선, 시내 버스 서비스 확대 개선을 통한 시내 대중교통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버스 확대를 위해 18,000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합작 사업을 통해 버스 2만 대 이상을 확충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인도 내 메트로 도시철도는 총 702km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7개 도시 총 1016km 구간의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를 건설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1호선에서 9호선 도시철도 총 연장이 340여 km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 내 동분야 사업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전철을 도입하여 대도시 외곽 그리고 중소도시에 새롭게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챈나이 및 벵갈루루 등 여러 주의 주요 도시 내 도시철도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인프라 분야들을 보시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경우 설비 용량 139기가와트, 14만 1000km 길이 회로의 송전선이 추가되었고 지난 6년간 2800만 가정에 전력이 새롭게 연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전사가 지역별로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영화 및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전사 구조 조정 및 송전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각종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 루피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 국가 수소 에너지 계획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 해운 분야의 경우 2,000크로 루피 규모 민관 합작 사업으로 7개 주요 항만 운영 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 해운회사의 글로벌 입찰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 천연가스의 경우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하여 수혜자를 1,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잠무 카슈미르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4개의 개별 법률로 이루어진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한 개의 단일 법률로 통합 개정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 최초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로 건설된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핀테크 허브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거래를 인도 증권감독위원회 규제 아래 놓는 금거래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공사의 1000크로 루피,
재생에너지 개발국의 1,500크로 루피의 자본 증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디 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상당 부분 이미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던 보험업 분야 지분율을 74%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대형 인도 보험사들이 외국계 보험사와 합작을 이루어 오면서도 경영권 자체는 인도 주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74%로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게 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보험사들도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지분율에 관하여 보다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자산 해결 방안입니다. 국영은행이 지니고 있는 부실자산 해결 방안으로서 자산관리 및 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효율화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영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중 2만 크로 루피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고 예금자 보험 절차 개선을 위해 예금보험 신용보증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회사법 관련 예산안 발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회사법상 절차적, 기술적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사상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유한책임 파트너십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 회사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 준수 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현행 회사법상의 50렉 루피 미만의 납입 자본금 및 2크로 루피 미만의 매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소규모 회사의 요건을 납입 자본금 2크로 루피 미만, 매출 20크로 루피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20만 개의 회사들이 법률 준수 의무사항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히 설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납입 자본금 및 매출 요건을 면제하고 1인 회사에서 어떠한 형식의 법인으로도 변경을 허용하고 인도 거주 요건을 연중 182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비거주 인도인, 즉 NRI에 의한 1인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설립 요건 및 법률 준수 의무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업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회사법 특별재판소 제도 강화, 전자법원 시스템 시행, 채무 해결 대체 방안 도입, 인공지능 기반 정부 프로그램 도입 등 사항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추후 어떤 사항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프라 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완료 예정 사항도 발표되었습니다. 금년 1.75조 루피 규모의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석유가스공사, 에어인디아, 해운공사, 산업개발은행 등 국영회사들의 전략적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에 노력해왔으며 올해 민영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2개의 국영은행 및 보험사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보험회사 증시 상장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과제인 포괄적 개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농업 및 어업입니다.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농민 시위 관련 이슈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인 최저가격제도 보장입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이 점을 농민들에게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모든 지역의 스바 미트바 제도 확대입니다. 올해 초 도입된 제도인데 마을 조사 및 사용 가능 기술을 통한 토지 대장 확인 제도입니다. 인도 시골 분들은 정확한 토지 구획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또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한다고도 합니다. 근로자 관련 사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현행 29개의 노동 관련 법률이 4개로 통합되어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노동법제에서는 보호법익을 넓혀 독립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어 임금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내 인사 규정 및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변경, 임금 페이롤 시스템 변경 등 법적, 기술적 사항을 적절히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정책 과제인 인적 자본 활성화에 관하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정책 시행을 통해 15,000개 학교 시스템 강화, 인도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지정 카스트 및 지종 부족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직업훈련 확대 등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연구개발 정책입니다. 2019년 7월 출범한 국가연구재단에 5년간 5만 크로 루피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 우선 중점 분야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지불수단 활성화 제도 도입을 위해 1,500크로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어 번역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사항을 인도 주요 언어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인도 항공우주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도 우주공사에 의한 위성 탑재 로켓이 발사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4명의 우주비행사가 러시아에서 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일단 무인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책 과제입니다. 최소 정부의 최대 거버넌스, 모디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법원 소송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법원 개혁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분쟁 해결 절차가 시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정부 또는 공기업 사업 입찰을 많이 해오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동제도 도입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도가 역사상 최초로 전자 인구조사 수행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집행을 통해 인도가 이제 중국 인구를 뛰어넘었는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도 예산안 정책 발표 사항에 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인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이 권영호 회계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와이 인디아 한국 데스크의 권용우입니다. 인도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파이낸스 빌을 함께 발표합니다. 빌이 개를 통과하면 파이낸스 액트가 되며 이 파이낸스 액트는 세법을 개정하는 법으로 각각의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파이낸스 액트를 통해 한꺼번에 개정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세법 개정안 중 인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이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업권은 다른 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할 때 장부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이나 고객과의 관계 등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FRS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이러한 시각이 세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PF나 ESI와 같은 사회복지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송금 불산입 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TP 2차 조정 혹은 APA로 인해 장부상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최저 대체 세액이 증가한다면 납세자는 최저 대체 세액을 재계산하고 증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저 대체 세액이란 세무상 손실이 나더라도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다면 15%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신탁, 인프라 투자 신탁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의 원천 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양도의 정의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양도의 범위에 사업 교환까지 포함되어 사업의 매각, 자산의 포기, 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사업 양도도 사업 양도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2019년 예산안에서 발표되었던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받는 증권 수익에 대해 그동안 조세조약상 세율이 인정되지 않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상 세율을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연 50렉 루피 이상의 재화의 구매에 원천징수세가 0.1% 부과되게 됩니다. 단 구매자의 연 매출액이 10크로 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세원 조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위신고자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원천징수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신고자란 연간 5만 루피 이상의 원천징수세가 있으나 지난 2년간 법인세, 소득세 연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미신고자의 경우 원래 법적 원천징수세율의 2배 혹은 5% 중 높은 세율이 원천징수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무감사 대상 기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세무감사란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 거래액이 전체 거래액의 5%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세무감사 적용 대상 요건이 기존 매출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해석 질의, 어드밴스 룰링을 처리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전 해석 질의 기관의 경우 책임자 공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 이를 사전 해석 질의위원회가 4월 1일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법원 1심 아이텟이 비대면화되어 화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어 시간 절약이 기대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조세 불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분쟁 해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신고서상 소득이 50렉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 세액이 10렉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유사한 기관인 세틀먼트 커미션을 2월 1일부터 대체하게 됩니다. 지연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중 9개월 이내 혹은 세무조사 종료 중 이른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세무조사 기간 변경과 연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국과 달리 매 회계연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기존의 정기 세무조사 기한이 회계기간 종료 후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제한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회계연도에 대해 재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 규정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통상 7년 이내, 심각한 탈세 정황이 있을 경우 11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우를 7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심각한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도 50렉 이상의 소득 누락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조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등부담금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없이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 회피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국제조세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방법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구글 등 영향받는 기업이 많은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균등부담금은 인도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입니다. 부담금인 이유는 세금, 텍스라고 명명할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부담금, 레비의 형태로 명명을 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법의 형태인 파이낸스 액트에 해당 부담금을 입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나 세금이 아니며 세법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세법을 개정하는 법에 기재하여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2016년 파이낸스 액트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인도 내에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6%를 균등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매출의 2%를 균등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룹사의 구매 시스템 혹은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한 재화 구입의 경우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재화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요청의 수락, 구매 요청의 생성 및 발송, 구매 요청의 수락, 대가 지급,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업자가 직접 재화를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균등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일반 제조기업에게도 부담금 징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저희 EY는 향후 방향성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 개정안입니다. 2019년 발표된 국민주택 구매자금용 대출 이자 비용 소득공제를 한 해 더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국민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1년 연장되어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인 사람 중 연금소득, 이자소득만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은퇴 후 인도로 돌아온 비거주자 인도인 NRI가 해외의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였습니다.
이미 연금 납입을 할 때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되었는데 연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면 소득과 세금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접세 개정안입니다. 인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동일한 관청인 CBI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GST 개정안입니다. 인도 GST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자가 신고를 완료하여 GSTR2A에 집계된 매입세액의 110%까지 당월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105%로 축소하였습니다. 거래업체의 신고 여부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으로부터의 매출에 적용되는 영세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 Affiliate Authority 접수 시 세액의 25%에 해당되는 보증금 부과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개발특별세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농산품, 음료, 주류 등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며 또한 동일한 특별세가 휘발유의 리터당 2.5루피, 경유의 리터당 4루피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민 시위 발생 등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특별세 도입으로 보입니다. 관세조사 기간에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통지서상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커미셔너의 승인 하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관세조사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현황 파악을 위해 질의 절차에 나선 날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경제구역이나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입에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관세가 일시적으로 철회된 경우 해당 철회의 적용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년 단위의 연장만 가능했습니다. 관세에 붙는 소셜 웰페어 서차지는 품목 구분 없이 관세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율 변경이 있습니다. 모바일 폰용 PCBA 기판, 카메라 모듈, 커넥터가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2.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모바일 충전기의 원재료 및 부품이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10%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팩의 원재료 및 부품이 무관세였으나 2.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 화학 제품과 섬유용 화학물질의 관세율 인하가 있으며 철강 스크랩 및 일부 철강 제품 관세율 인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변경은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인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관세율은 올리고 국외 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관세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 기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카로타 시행 이후 통관 사례에 대해 JDL 로지스틱스 파푸 쿠마르님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Hi, good morning. This is Pappu Kumar, Director from JDL India Private Limited. Just to give a few induction of the company, JDL India Private Limited, JDL, means Jet Delivery Logistic, a company, a logistic supply chain company owned by JD Logistic Korea as well as JDL Vietnam. The global strength we have is 210. JDL India Private Limited established in the year 2017 July. We have been issued a custom broker's license by Delhi Commissionerate in 2017. JDL has a highly experienced and professional team with offer full range of logistic, transportation service and supply chain solution to our end-to-end customer. Now basically due to the new rules that has been implemented regarding the country of origin, we'll have a few discussion on this. We will discuss about the merit, about the demerit, and what are the precautions that the importer has to take it. All these things we'll discuss during this time. The rules, CAROTAR,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and the Trade Agreement Rules. These rules came into effect in September 21st, 2020. As we all know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re a widely practiced norm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 recent times. India too has its share of PTAs, but there are increasing trade irregularities and undu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 trade by fraud and manipulation of country of origin criteria. In order to check the undue claims and PTT and to bring into the requirement for stringent checks on the imports of good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O
the Government of India notified the Carota rules in 2020, and the same thing came into effect from September 21st, 2020. Now, what are the major changes that the importer need to fulfill it? Under this Carota regime, the declaration and the verification criteria will become comprehensive for import under PTT. There are some changes in particulars of the bill of entry, such as the declaration regarding satisfaction of originating goods for product, country of origin details, originating criteria, wholly obtained or not wholly obtained, accumulation or cumulation, back-to-back country of origin or direct import, direct transport, etc. The importer is require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such as the process of claiming WO, wholly owned, the production process for non-wholly owned originating criteria input used in the production with HSN code, regional value contained in goods of uncertain origin, etc. at the time of prior to import. Additional inform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from the importer to establish the accuracy and truthfulness can also be demanded. All these changes have some complication and impact. Now, the stringent requirement will impact the importers, especially those who are legitimately claiming the PTT. The parallel amendment has also been made to the Customs Act to enable the confiscation of goods imported on a claim of product which are in contravention to applicable provision of the Carota. In addition, there can be a demand for the short levy duty, interest and penalty under the Customs Act. Some more tedious consequential implication and the challenges due to the Carota can be seen as below. First, identical goods from the same producer or exporter shall be liable to rejection of PTT without any verification due to contravention by the importer. 2. Terms like reasonable care about the accuracy and truthfulness of the importer's information and documents received from exporter and an officer reason to believe, to doubt such accuracy for further verification are nowhere defined or explained, which may lead to arbitrary extens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authorities. Strict timelines are expected to be imposed on the submission of the information by the importer and on the response by verification authority in the exporting country. Failure to adhere to such timelines may lead to rejection of PTT. Fourth, the authority has the power to suspend the FTT during the course of verification or allow it on provisional assessment with payment of security equivalent to differential duty, which is a long drawn process. Now, fifth, no reservation provided on obtaining the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This will give rise to conflict and commercial dispute between parties in cross-border trade. 7. Possible investigation of past transaction. Examination of all subsequent import under PTT resulting in a delay in clearance. So, the suggestion what the requirement we should have is, it is advisable to develop a robust system for compilation and collection of all essential information prior to import, to enable prompt and spot on submission whenever asked by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or after import. The conclusion we can draw is, despite the onerous requirements and compliance under the Carota, the overriding effect to rules of origin of the respective agreements shall always give an edge to and protect the right of the importer. One need to see the conflicting aspect of the Carota with respective rules of origin to take immunity from an unwanted obligation due to this new requirement. On first reading, compliance to some aspect of the Carota seems to be impossible and is an apt example of lex non cogit ad impossibilibus, that the law does not compel a man to do which he cannot possibly perform. Due to geographical region, terms of agreement, jurisdiction and proprietary of the business, such a route or course leading nowhere may become legal challenges to the Carota if the concerned authority presses for information beyond justified limi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intent of the lawmaker is to only catch the foul player, it can be expected that due diligence of existing or prospective imports can or with proper document will satisfy the custom authorities. In any case, importers should be carefully avoid any ignorance or omissions
to the Carota to enjoy an uninterrupted claim of PTT. The Carota rules 2020 can be seen as a motivator for the domestic industry as it aims to cut down on fabulous imports at a preferential rate. It also implicitly boosts the government agenda of Atmanirbhar Bharat, self-reliance India or self-sufficient India.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 move will achieve a desired objective by sporting suspicious claims on the PTT or end up another tha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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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image of ease of doing business. It may well be a roller coaster ride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industry. The second major changes in the custom process is the Turant Customs. Just giving a light brief on the Turant Customs.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 and Customs, has launched its flagship program Turant Customs. Turant Customs is a mega reform for the ease of doing business. The program, it has been launched at Bengaluru and Chennai to take a leap forward to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y for faster customs clearance of imported goods. With the initiation of program at Bengaluru and Chennai, it makes the first phase of all India rollout, which was got completed by 31st December 2020. Under this umbrella, Turant Customs program, importers will ever benefit with elimination of routine interference with the custom officers, which will provide uniformity in assessment across the country. The custom officer located outside the port of import will clear the goods from the customs after doing faceless assessment remotely. Under this program, the goods imported at Chennai may be assessed by the customs officer located at Bengaluru and vice versa, as assigned by the customs automated systems. The faceless assessment is being rolled out under the umbrella of the next generational Turant Customs program. The key element of these Turant Customs programs are faceless, contactless and paperless custom clearance process, minimizing the delivery time. This includes faceless or anonymized assessment, self-registration of goods by importer, automated clearance of bill of entry, digitizing of customs document. Objectives sought to be achieved are exponentially faster clearance of goods, reduce interference between trade and custom officer, and enhance ease of doing business. Thank you. 푸쿠마르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파 활용 안내에 대해 코트라 윤소영 관세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도 세파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된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윤소연 관세사입니다. 한인도 세파의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에 수출을 하는 경우 크게 세금과 수입 요건이 이슈가 됩니다. 인도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 인증이 없을 경우 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중 높은 관세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한인도 세파의 개요, 활용, 적용 절차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도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합니다. 한인도 세파는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관세 양호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에 수출하는 물품 중 약 85%에 대하여 관세 양호를 하였으며 약 71.5%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파를 적용하여 인도에 수출을 하게 될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인도의 관세율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21-22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HS 6자리 기준으로 약 77% 품목에 대해서 한인도 세파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한인도 세파의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의 산출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수입 물품의 가액에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관세의 10%에 대해서 SWS라고 하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가액과 관세, SWS를 합한 금액에 IGST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0원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파 적용 시 약 26%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인도 세파의 적용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물품이 협정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가 한인도 세파의 체결 대상국인 한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직접 운송과 정해진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물품의 HS를 확인하고 양어 품목 여부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여 이에 충족이 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최종적으로 인도에서 수입 시 수입세관에 특혜세율 신청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기본 세율과 세파 적용 세율을 비교하여서 세파 적용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세파 적용 가능 품목이고 적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인도 세파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부가가치 비율과 세번 변경 기준 둘 다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물품은 따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인도 세파 협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SH와 35% RVC를 충족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 6단위가 한국에서 제조 등으로 변경되고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수출 물품이 세파 양어 품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에서 수입 신고 시점에 제출하여 세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공통준비 서류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 필증 사본, 사업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세파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폼 I, 원산지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폼 I는 기존 제출 서류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폼 I는 수입자가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시 보유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화면은 폼 I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 물품별로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 소급 발급 여부, 직접 운송 여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와 그 밖의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세파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파 활용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소영 관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진행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트라 IP데스크 임수정 대리님과 K모브센터 원희나 대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P데스크 담당자 임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IP데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IP데스크 지원 사업과 지재권 출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IP데스크 소개입니다.
IP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이며 전 세계에 8개국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재권 상담, 인식 제고, 네트워크 및 IP 협의체 구축입니다. 지재권 상담은 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그 외에 전화와 무역관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해 벵갈루루, 뭄바이에 방문하여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진출 기업에게 지재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도 지재권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재권 공무원과 한국 특허청 세간에 방문하여 관련 프로세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과 인도 지재권 공무원 간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업으로 IP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IP데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출원 지원 사항은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고 신청 건수는 연 8건 지원 가능합니다. 비용 지원은 총 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도는 $30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출원 비용이 $600 소요되었다고 하면 $300는 IP데스크에서 지원하고 $300는 기업 측에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절차 지원은 유사상표 사전조사 진행과 출원서 작성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출원 후에는 해당 로펌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절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사상표 사전조사입니다. 유사상표 사전조사는 등록하려는 상표권이 인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이의제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 사전조사 결과에 동일한 상표나 유사상표가 없다면 로펌에서 출원서를 작성하여 인도 상표청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공중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중심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인도 상표청 저널에 게재하여 제3자에게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는 4개월 정도 소요되며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셨다면 상표가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출원 지원입니다. 디자인 출원 지원은 지원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연간 8건 지원 가능합니다. 비용 지원은 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한도는 $200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 비용이 총 $400가 소요되었다면 IP데스크에서 $200를 지원하고 기업 측에서 $200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지원은 출원서 작성 지원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출원서 작성 후에는 로펌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입니다. 디자인 출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의 각 6면의 사진을 토대로 출원서가 작성되며 로펌에서 작성하여 인도 특허청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며 이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에 심사 검토 의견을 받았더라면 그 의견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되며 그 응답이 인도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디자인권이 등록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치 및 실태조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입니다. 피치 및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이 인도 기업으로부터 피치매를 받았을 때 그 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고 법률 의견서는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며 연간 3건 지원 가능합니다. 비용 지원은 작성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도는 $6,000입니다. 절차 지원은 로펌 선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로펌 선정 후에는 해당 로펌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IP데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업 안내, 해외 투자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들어가시면
사업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접수 후에는 IP데스크에서 서류 검토 및 정보 확인을 진행하며 협력 로펌 선정을 위해 기업 측으로 이메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협력 로펌 선정 이후에는 기업 부담금이 납부되고 로펌에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 진행이 되면 IP데스크에서 지원금을 로펌 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비용은 신청자에게 부담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IP데스크 소개를 마치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스크린에 적힌 정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인도인 인재 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원이나 대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인 인도인 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K무브 사업이란 해외 구인 수요를 발굴하여서 우수한 한국 인재 해외 취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기업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한국인 채용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관으로 한국인 채용 관련 연락을 주시면 기업 관계자분들을 대신하여서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인 월드잡에 공고를 게시하고 뉴델리 무역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인도 한인 학생회, 국내 대학 인도 관련 학과 등 여러 커뮤니티에 공고를 홍보하여 보다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해외 정착 지원금 관련하여서 뉴델리 무역관은 21년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취업사실 확인 기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인도에 채용된 청년들의 정착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정착 지원금은 인도 기준으로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뉴델리 무역관은 이번에 취업사실 확인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인도 취업자 대상 밀착 사업 관리가 더욱 가능하게 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되시는데요. CK 사업은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인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발굴부터 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지인 채용 지원 서비스 역시 무료이며 한국에 본사가 있고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상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뉴델리 무역관으로 인도인을 채용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구인기업을 대신하여 인도 최대 구인구직 사이트인 어쿠리에 공고를 게시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명단을 전달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무역관에서 인도인 채용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구인기업과 지원자가 면접을 주선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채용 지원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담당자 확인하시어 원이나 대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용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석천 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SC 뉴델리의 박소찬 센터장입니다. KSC 뉴델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 9월 뉴델리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설치되었고 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 KSC로 변경하면서 새롭게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구르가온 사이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SC 뉴델리는 인도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지 안착을 위해 357평 규모의 독립실 14개, 오픈스페이스 45개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상주 입주가 가능한 지정석 25개석, 단기간 출장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비지정석 20개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실은 1인부터 4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 1년과 2년 차에는 정보 보조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현재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델리 인근 지역에 출장 오시는 분들에겐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룸과 회의실 등 업무를 위한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KSC 뉴델리 입주 기업을 위해 법률 회계 지원,
VC 투자 매칭 지원,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KSC 개소 이후 공공 엑셀레이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10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2주간 온라인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8주간 오프라인으로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지 안착 후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 스타트업 업종 전문가와의 멘토링 제공, B2B 비즈니스 매칭 지원과 현지 VC와 투자 매칭 지원,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 리서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의 현지 안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KSC 뉴델리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천 소장님 감사합니다. 본 행사를 위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코참인디아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